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슈 딥다이브입니다. 시장의 중심 이슈 오늘도 깊게 들어가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치고 나가는 네이버, 카카오 따라갈까? 플랫폼주 가운데 네이버가 최근에 바닥에서 벗어나면서 치고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한 달 사이에 6,200억 원을 쓸어 담았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고, 또 네이버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이걸 좀 보면 최근에 매출 증가율이 좀 둔화됐던 것이 주가 하락의 요인이었는데 이게 해소가 되면서 AI 활용 전략이 주목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카카오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카카오에 대한 평가는 또 따로 해봐야 되겠죠. 임순재 대표님. 네, 올해 이제 네카오가 전부 다 실적 부진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다가 지금 바닥을 찍고 지금 11월 달 이후에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실적 둔화. 특히 이제 계속 이제 광고와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시커머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중국의 이제 저가 이제 쇼핑몰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이제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긴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그런 모습을 못 보였다라는 것도 그런 이제 부진의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항상 네카오라고 같이 묶여서 움직이는데 이제 아마 좀 다르게 그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회복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3분기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0%,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3%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웹툰하고 그다음에 우려했던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의 성장세가 이제 계속 지속되면서 관련된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는 있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그 네이버의 각 이제 사업부 내에 다양한 부분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검색이나 지도, 쇼핑 분야에 이제 AI가 계속 접목되는 게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쇼핑 같은 경우에 지금 AI를 접목을 통해서 일단 매출 성장세가 조금 더 가팔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시장 내에서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는 저점 대비 조금 반등을 한 그런 상황이지만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한 4.5% 역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컨텐츠 분야에 이제 매출 감소세가 좀 커지고 있는 게 이런 매출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러 계열사들의 실적이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계열사들의 실적 회복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런 주가 흐름도 회복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AI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긴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AI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AI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제거가 돼야 본격적으로 반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일단 네이버와 그러니까 AI가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네이버와 그다음에 아직 AI가 조금 더 멀어 보이는 카카오 간의 주가의 차별화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범수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직 재판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카카오에 대해서는 좀 밝은 미래를 그리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카오 분석 기사만 찾아보셔도 위기의 일상화다. 그리고 불황형 흑자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악재를 딛고 좀 상황들이 좋아지고 있는 그 중심에 AI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꼽아주셨는데요. 손여로 팀장님, 치고 가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까지 동반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저도 뭐 대표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네이버랑 카카오를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반년 만인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다시 쉬었고 꾸준하게 어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성장 섹터 강세를 보였다가 뭐 AI나 조금 해외 쪽, 그다음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하드웨어 쪽으로 관심을 보이다 보니까 네이버랑 카카오가 소외를 받았었고 최근에 미국에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오다 보니까 그 훈풍이 국내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네이버랑 카카오를 뭐 2년 전이나 3년 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때는 워낙 네이버랑 카카오가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변동성을 잘 추적을 하신 분들은 카카오, 그다음에 난 안전한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네이버를 말씀드리는데 그게 더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랑 카카오를 바라보는 이제 호재랑 악재가 많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악재가 많은 상황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호재가 좀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카카오를 굳이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뭐 권해드리지만 저는 네이버를 보는 게 좀 안전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악재는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일본한테 지분을 뺏길까 말까 하는 부분들, 그분들도 이제 국내에서는 뭐 지분을 잘 지키겠다라는 이야기고 지분을 넘기진 않았지만 일본 입장에서 그 지분을 호시탐탐 노릴 것이고,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이퍼클로버 X가 물론 챗 GPT만큼은 아니지만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도 유료 버전 같은 경우 굉장히 업무 효율에 도움이 된다, 가성비 높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웹툰 실적이 정말 괜찮았었는데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웹툰 실적이 다소 부족하다, 이런 평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리포트도 별로 없어요. 앵커님께서 몇 가지 뉴스를 소개해 주셨는데 전 네이버랑 카카오 리포트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년에 성장률 확대가 기대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카카오라고 검색했을 때는 리포트가 안 나오는데 뭐 카카오 엔터, 뭐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SM과의 협업, 그 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조금 실적이 많이 부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카카오 아랫단에 있는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런 의혹이 드는 거죠. 과연 이들이 어떤 실적이 제자리를 돌아왔을 때 상장 이야기가 다시 안 튀어나올까?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민심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상장 이야기를 안 꺼내고 있지만 전 엔터 말씀드릴 때 아무리 하이브랑 YG가 강한 일간 변동성을 보여주어도 저는 JYP랑 SM이 낫다라고 보는 게, 제가 하루 단위로 계속 카카오에 대해서 시세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브리핑을 드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보다는 안정성을 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포도 18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포가 35. 그래서 정말 네이버랑 카카오가 갖고 있는 사업구조, 재무가치, 향후 1년 뒤에 보여줄 실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이버든 카카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 있는 주식들은 12개월 선행포가 50, 60, 90이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들보다 주가 수익률이 낮은데도 이 종목을 권해드리지 못한 이유는 그 종목들만큼 성장성을 담보할 사업성은 없으니까. 사업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들도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믿음은 하겠지만 신뢰도가 다른 거죠, 미국 기업이랑. 그래서 저는 일단 수급 동향도 네이버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들어오고 있고, 네. 네이버가 오히려 몸집이 큰데 일간 변동수 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 수매수 들어오고 있지만 제가 아직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이 카카오를 1년 넘게, 2년 넘게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들이 어떤 이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는지. 그래서 굳이 둘 중에 하나 골라보라고 한다면 저는 네이버 권해드리고,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께는 카카오를 권해드렸지만 그러기에도 더 이상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변동성이 크지 않고 정말 카카오가 몸집을 이제 잘 갖췄을 때 그런 변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이버에 대해서는 AI 쪽에 대한 이야기들로 지수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 손 팀장님 의견 들어봤는데요. 수급적인 안정성도 역시 네이버가 우세하다라고 짚어주셨네요. 탑픽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또 글로벌적으로도 계속 좀 소식을 내놓고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등
봤을 때 어떤 종목 탑픽으로 보실까요? 일단 뭐 네이버부터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웹툰 관련돼서 뭐 상장이 되면서 뭐 좀 주춤거리긴 했지만 다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커머스 관련된 분야도 뭐 AI를 접목을 하면서 물론 이제 중국 업체들이 진입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한 7,800억 정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현재 네이버의 주가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AI에 대한 기대감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사업부에 좀 더 확산이 되면서 관련된 실적이 아마 나타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네이버뿐만 아니라 통신 관련주들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특히 뭐 최근 들어 이제 AI가 이제 관심 사항이 되면서 국내에 이제 이런 통신 관련주들의 관심 사항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국내 통신사 같은 경우는 뭐 국내 AI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의 60%를 넘게 차지할 만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런 통신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클라우딩 관련된 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마 통신사 쪽으로도 이제서부터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여로 팀장님은 어떤 종목 탑픽이실까요? 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네이버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카카오가 일간 변동성이 더 컸으면 차라리 그런 리스크를 알려드렸지만 이런 리스크를 감내하고 내가 일정 체크하면서 매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카카오도 권해드릴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는 카카오가 더 많은데 변동성 자체도 네이버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네이버를 봐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가 너무 변동성이 덜한데요 라고 하신 분들께는 뭐 NHN이라든가 뭐 DNC 미디어라든가 MBT처럼 이 네이버랑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이 낙수효과를 얻었을 때 일간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세 종목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는 탑픽으로 네이버와 KT를, 또 손여로 팀장은 네이버 그리고 네이버 쪽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바이오주 반등, 추가 매수인가 매도 조율인가. 오늘 한국은행에서 깜짝 금리 인하 25bp가 나오게 되면서 바이오주가 움직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수급적으로도 오늘장에 의약품에 대한 양대 수급의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조정을 받고 나서 일단 또 기술적인 반등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이어질까요? 임순재 대표님. 네, 일단 뭐 제약 바이오 관련된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트럼프 당선이 되면 상당히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움직였었던 전력이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당선이 된 이후부터는 주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 미국에서 이제 보건부 장관의 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감이 이제 시장에서 확산이 되면서 미국에서 제약 바이오가 약하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내 이제 코스닥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이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락을 보인 것도 이런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특허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증제 관련된 이슈가 지금 뭐 계속 좀 불거지면서 뭐 이런 이제 주가의 롤러코스터 현상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지금 알테오젠의 그런 이제 주가 등락에 따라서 같이 좀 움직이는 측면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알테오젠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아침보다는 조금 상승 탄력도가 좀 둔화되고 있는 측면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 측면에서 보면 제약바이오가 가장 크게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국내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미국에서도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 예측치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네. 뭐 미국 국내 전부 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그만큼 뭐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대중국 관련된 규제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서 통과가 이제 올해 내에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그와 더불어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지금 CDMO,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그런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다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런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제 빅파마로 기술 수출하는 기업 여전히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제 빅파마로의 기술 수출을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 수출 관련돼서 뭐 기술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기술 수출이 유력한 기업들 는 만약 낙폭이 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의 제약 바이오주 약세에 따라서 우리 장의 바이오주도 커플링이 되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정치권 이슈, 다음 행정부의 보건부 장관 인선 관련한 이슈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 수혜, 미중 패권 반사이익 수혜 기대감, 중장기적인 관심 가질 만한 섹터로 제약 바이오를 보겠다라고 보셨는데요. 투자 포인트까지 꼽아주셨으니까 잠시 후에 어떤 종목 보실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예로 팀장님은 제약 바이오주 어떻게 보실까요? 네, 추가 매수 기회이긴 한데 추가 매수는 그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네. 신규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에다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수혜를 입을 섹터다라는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나 뭐 상원 의원이나 뭐 어떤 의회 제도나 이런 것들 한창 공부를 하는 입장인데 이제 역사를 많이 아신 분들, 투자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누가 당선이 됐을 때 이런 리스크가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들한테 충성도가 높은 인원을 어떤 의장이나 장관에 앉히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은 뭐 몇 년 전에 어떤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조언을 해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런 가능성이 생물보안법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CEO가 누구를 장관에 앉히겠다. 그다음에 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부 장관으로 올 때도 사실은 이분이 뭐 백신에 대한 회의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기사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생물보안법도 12월 중에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상원 의원들 중에서 몇몇 의원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다. 철회가 되기보다는 딜레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약 바이오가 조금 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왜 일어나지라고 했을 텐데 보통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를 했을 때 보통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안 주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안 주던데 오늘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 인하를 해서 제약바이오가 강한 것이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랬다면 다행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지를 부랴부랴 바꿨어요. 원래는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성장성만 보고 ADC를 보려고 했었는데 CMO 기업들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에다가 제가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들이 좋은 뉴스까지 호재까지 동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니까 ADC나 뭐 신약 개발 기업들은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일단은 CMO 기업이랑 CDMO 기업, 바이오시밀러 기업부터 관심을 가진 다음에 이 종목들 익절한 다음에 익절하면서 이제 내년 1월이 오겠죠. 내년 1월 20일 이후에 ADC나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추가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취임 이후에 바이오주 신규 매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해주고 있는 손예로 팀장이었는데요. 투자 포인트는 두 분이 약간 엇갈리는 듯 하는데 종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임순재 대표님은 기술 수출과 또 낙폭이 과대할 때라고 또 포인트를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 꼽으실까요? 네, 일단 뭐 기술 수출 관련된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아직 기술 수출은 아니면 기술 수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펩트론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뭐 관련돼서 뭐 지금 해당 기술에 대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손예로 팀장님은 CMO 투자 포인트로 주셨죠? 탑픽 주시죠. 네, 원래는 D&D 파문텍이랑 에이프릴 바이오를 관심주로 정했었는데 갑자기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스 탄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그 둘로 바꿨습니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도 내년 3월에 ADC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뉴스가 나왔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사실 유명한
바이오시밀러들이 많죠. 뭐 램시마라든가 뭐 호조마라든가 악템라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번에 다발 골수정 치료제인 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 임상 3상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셀트리온의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많다라는 것은 알았고 기존의 선배 파이프라인이 끌어주고 있는데 그 중간부 허리 라인들도 임상 계획을 꾸준하게 순탄하게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좀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사 셀트리온을 보더라도 이렇게 오늘같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거의 3% 넘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삼성 바이오사 셀트리온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가켄바이오나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D&D 파마텍이나 에이프릴 바이오 이렇게 순환매 하는 관점이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탑픽 임순재 대표는 펩트론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손현호 팀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꼽았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위기의 롯데 시장 영향은? 12월 위기설이 나왔습니다. 롯데그룹 측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고요. 다만 또 어제 나온 소식에서는 롯데월드 타워까지 담보로 제공해서 재무 리스크가 좀 커지는 것인가? 이런 좀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순재 대표님. 네, 일단 뭐 롯데 관련돼서 유동성 얘기가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롯데케미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롯데케미칼이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회사채를 이제 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특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3개년 누적 에비타 대비 이제 이자 비율이 5배 이하가 이상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롯데케미칼이 계속 이제 실적이 부진해지면서 9월 말 기준으로 이 비율이 5배를 이제 하회를 했습니다. 4.3배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특약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특약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언제든지 이런 이제 채권에 대해서 회사 측에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롯데케미칼이 발행한 채권이 한 2조 3천억 정도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채권에 대해서 언제든지 채권자들이 롯데케미칼에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롯데그룹 전체적으로 자금 유동성이 몰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이런 이제 12월 달 이제 롯데그룹의 이제 유동성 위기로 지금 이제 불리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롯데그룹에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제공을 하면서 롯데케미칼에 대한 특약사항을 없앴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롯데그룹에 대한 그런 이런 유동성 이슈는 단기적으로는 해소가 된 걸로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롯데그룹 내에서는 뭐 여전히 자금은 뭐 풍부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계열사별로 이게 이제 어느 계열사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좀 약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10월 말 기준으로 롯데그룹 내에 전체 현금성 자산은 15조 원 정도 되고 있고요. 보유 주식은 37조 5천억, 그다음에 보유 부동산이 5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일단 롯데그룹 내에서 이 정도의 자금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이제 어떤 신용 이슈에 대해서는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 롯데그룹이 이런 이제 이슈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롯데그룹 내에서 이런 유동성 문제를 완전히 불식시키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롯데그룹 내에서 지금 핵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유통과 그다음에 화학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사업군 모두 상당히 지금 부진한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 관련된 부분은 중국의 이제 공급 과잉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되면서 최근 3년 동안 부진한 그런 모습들과 이어졌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화학 부분의 부진함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롯데케미칼이 이번은 유동성이 넘어갔다라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유동성 해결을 위해서 롯데그룹 내에서도 여러 계열사나 아니면 자산들을 매각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 매각이나 아니면 뭐 이런 유동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같이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동성 우려감 때문에 롯데월드 타워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손일호 팀장님, 위기의 롯데그룹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매매 기회로 삼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뭐 재무구조 공부나 시세 차익 거래 정도 그런 구실로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면적인 재무 상황이나 이슈 같은 경우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수급이 오히려 이럴 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롯데의 이런 재무구조에 대한 리스크 이야기는 나온 지 한 4, 5일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롯데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회사채를 만기 전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금을 어디서 마련하겠느냐, 마련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다 봉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익스포저가 있는데 우리가 롯데 타워를 담보를 잡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근데 이런 발언이 나오기까지 3일이나 4일이라는 시간이 지르면서 롯데 계열 종목들이 주가 많이 바닥을 하락했습니다. 오늘 이제 롯데타워를 담보로 이 자금을 안전하게 상환하겠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롯데 관련 종목들의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세타워를 보면은 이제 뭐 롯데케미컬이나 뭐 롯데쇼핑이나 뭐 롯데하이마트나 롯데관광개발이나 뭐 롯데웰푸드, 롯데칠성 이런 제가 굵직굵직한 기업 6, 7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정말 차별화됩니다. 롯데웰푸드랑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음식료품이고 우리가 작년에 이제 어떤 불닭볶음면이나 삼양식품처럼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롯데웰푸드나 롯데칠성 같은 경우 재무제표가 괜찮은데 롯데케미칼은 정말 실적이 안 좋죠. 그러면서 롯데에서는 일단 자금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많은 투자분들께서 혹시라도 롯데가 이거를 막지 못했을 때는 계열사에 대한 매각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럼 어떤 계열사 중에서 어떤 종목이 매각이 될 것이냐 이런 후보군이 좁혀지는 가운데 그 후보군으로 지목이 된 종목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롯데를 특징 섹터로 다룬다고 해서 롯데를 사가지고 내가 한몫을 챙겨야지 이러기보다는 대기업들도 이러한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실적이 악화가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재무구조 방어 개선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투자분들께서 어떤 투자 인사이트를 가지면서 수급이 몰리면서 차익 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구나 이 정도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롯데 이슈가 나오고 있고 일단 위기에서 안도감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어떤 매매를 진행하기보다는 롯데그룹의 움직임을 잘 체크를 해보자라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두 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거인의 시선 가기 전에 지금 나가는 QR코드 찍어서 어플 다운로드 받아주시죠. 매일 낮 12시 증권통팟에서 여러분께 퀴즈 전해드리면서 좀 쉬어가는 시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퀴즈 푸시면서 다시 한번 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시고 또 10가지 문제 다 풀어서 최종 생존자가 되시면 코인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참여해주시는 분 많을수록 더 가져가시는 혜택이 커집니다. 거인의 시선 오전장 복귀하면서 오후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입니다.